네, 반갑습니다. 저는 34년 동안 법관을 했고 나머지 몇 년 동안을 아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원장과 총리를 했습니다. 40여 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법과대학을 나와서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판사가 된 뒤에 열심히 빠르게 판사 생활을 해서 정말 대법관이라도 될 수 있으면 가장 명예스럽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2008년 6월, 7월 느닷없이 저에게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감사원장을 좀 맡아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참 깜짝 놀랐죠. 저는 이명박 대통령님과는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얼굴도 이렇게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째서 감사원이라는 묘한 직책을 저한테 맡기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그냥 짐작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해서 인사파동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고소영 무자 내각이다 하는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또 참 말도 안 되는 광우병 사태로 인해서 정말 나라가 흔들리는, 그리고 정권도 큰 부담을 안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달 지나는 동안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된 뒤에 대통령께서는 정말 잘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장을 새로 모셔야 되는데 착각한 사람이 누구냐? 요즘 흔히 말하는 진영이나 학연이나 이런 걸 떠나서 누가 제일 착각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뜻을 물어서 법조인인 그리고 호남 출신인 내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대통령 전화를 받고 고민을 잘 했습니다. 저는 법원을 떠난다는 것 자체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그런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상황을 해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고 지금까지 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하지 왜 그렇게 낯선 데 가서, 더군다나 행정부 감사원은 보통 힘든 자리가 아닌데 말씀도 많고 바람도 많이 타는 자리인데 왜 거기를 가느냐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대법관들 동료들에게 상의를 했더니 가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일하지 뭐 거기 가느냐. 이제 저를 진정고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 마음도 대통령한테 어떻게 못하겠다는 이야기 하나 이 고민에 이제 빠져 있는데 저희 그 동료 대법관 한 분 생명교회 장로이신데 김영남 대법관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대법관 대통령이 부르면 가야지, 나라가 부르면 가야지 어떻게 당신 입장만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겠다는 이야기냐. 말하자면은 나라가 정말 위중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진영론을 떠나고
정파적 이익 떠나서 제대로 잘 해보시겠다는 생각 가지고 김대표는 감사원장으로 부르는 건데 그걸 사양하면 그건 도리가 아니다. 진짜의 도리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김영남 대법관 장로의 말씀에 따라서 감사원장으로 갔습니다. 감사원장으로 가서 또 한 2년 근무를 했는데 또 이번에는 총리를 좀 맡겨달라 그런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감사원장은 일 업무 자체가 법원 일하고 좀 비슷합니다. 사실관계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확정시켜서 거기에다가 법률을 적용을 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법원 일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잘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총리 일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 그건 절대 못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지만은 총리를 맡게 됐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저를 법관으로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고 또 나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원장이나 총리를 이렇게 맡기는 것 자체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인간이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하고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절실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 때는 총리 대개 한 1년 몇 개월 하면은 교체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2년 반 남아있는 상태에 갔기 때문에 한 1년 좀 지나면은 또 후임자를 또 하겠거니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만 이제 나머지 임기 동안 2년 5개월 동안 총리를 했습니다. 87년 지금 현행헌법이 만들어진 후에 제일 오랫동안 총리를 지낸 셈입니다. 제가 총리를 마치면서 또 공직생활을 하면서 고민하고 느끼고 아쉬워했던 것이 우리 국가가 더욱 한 단계 높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은 그동안의 해방 후에 참 이념의 갈등 그리고 전쟁을 겪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라를 발전시켜서 국민의 단합한 힘으로 소위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었다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더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전과 같은 단합된 힘은 사라져가고 오히려 대립과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는 이런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한 마음으로 통합이 돼서 한 단계 도약을 하는데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총리직에 물러나가지고 이제 공직생활을 40여 년을 마치면서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국민의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독일에 가서 한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한번 보고 느끼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독일에 가서 한 6개월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판사 시절 1978년에 법률 공부하러 한 1년 남짓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한 일은 있습니다만 그때야 당연히 법률 공부만 했죠. 법률 공부만 했는데 이번에는 그 법률 공부가 아니라 좀 더 큰 차원에서 독일 사람들은 정치를 어떻게 하냐 또 같은 분단 국가였지만은 통일을 어떻게 이루었으며 또 가장 국민 통합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복지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고 노사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시스템을 한번 보고자 독일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가 굉장히 힘들죠. 여야 끝없이 대립,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또 그에 따라서 국민들도 갈갈이 찢겨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모두 노력을 해서 참 통합된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회 각 부분이 다 함께 노력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아마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 참 모범적으로 운영해오던 양당제 민주주의가 미국도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끝 없이 국민 통합이 되고 민주정치적 시스템이 가장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드문 형편입니다. 그런 가운데 독일이 비교적 가장 모범적인 이런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당연히 그 기초는 정치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나라가 한 단계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모이신 것 같은데, 독일의 과연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지 이렇게 함으로써 살펴보고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자료랄까 이런 것을 얻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 독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켰고 그 전에도 물란사와 수차의 전쟁, 또 30년 전쟁, 독일은 역사가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던 그런 역사입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그 나치 정권의 만행, 이것은 인류 역사에 큰 고점을 남긴 그러한 정치 행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에서 2차 대전에서 패배해서 그 페널티로 국토가 분단돼서 동서독으로 갈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참혹한 역사의 비극을 잘 극복을 하고 전쟁의 위험도 없고 또 경제도 잘 운영이 되는 역사상 최고의 평화와 번영을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독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이 통합한 EU의 중심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모든 면에서 잘 균형 잡혀 있는 그런 모범국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국가 발전시키는데 참고가 되는 그런 것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북한에는 독일의 정치가 있다. 그리고 독일의 역대 총리들의 훌륭한 리더십이 있기에 그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독일의 정치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은 의원대행제 국가입니다.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그 의회에서 수상을 선출하고 또 장관을 선출하고 우리 같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아니고 의원대행제 국가이다. 총리는 당연히 이제 연방 하원에서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은 서독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그리고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한 개 정당이 과반수석을 확보를 해가지고 총리를 선출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연립정부 2개 또는 3개 정당이 서로 연립을 해서 총리를 선출하고 장관을 선출합니다. 그 이야기는 한 개 정당이 하원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연립정부의 구성이 전통이자 관행으로 걸려 있습니다. 1957년인가 한 번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데나워 총리는 연립정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일은 다당제 국가입니다. 대개 한 4개, 4개 내지 5개 정당이 의회 의석을 확보합니다. 당은 수없이 더 많지만은 그러나 의회에 진출하는 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은 4개 내지 5개 정도입니다. 다당제 국가이다 보니까 한 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소선구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례대표는 아주 조금이기 때문에 한 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우리는 보통 확보를 하죠. 민주당이 됐든 한국당이 됐든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지난번 이제 총선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지만은 그 전에는 대개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다당제이니까 표가 분산되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은 선거 제도가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독일은 예를 들어서 전체 하원의 의석수가 한 600석 정도 되는데 절반은 지역구에서 선출을 하고 절반은 이제 비례대표에서 선출을 합니다. 가령 이해하기 쉽게 그냥 100석을 전체 정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50석은 지역구에서 50석은 비례대표에서 선출하게 되는데 먼저 제1투표는 지역구의 사람에 대해서 하고 2투표는 정당에 대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당이 가령 정당 투표에서 40%를 투표를 했다. 그러면은 전체 의석수 100석 중에 40%인 40석을 그 A당이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당이 이미 지역구에서 40석을 이미 확보를 했다. 그러면은 비례대표에서는 한 석도 안 줍니다. 또 어느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10%를 투표를 했다. 그러면은 100석의 10%인 10석을 그 정당에 할애를 하는데 지역구에서 한 석 얻었다. 그러면은 9석을 주는 거고 한 석도 못 얻었다 하면은 10석을 비례대표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선거제도, 독일 사람들 생각은 정당에 대한 득표 비율만큼 의석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정당 투표의 비율에 따라서 의석이 배분되는 것이 가장 유권자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의석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히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소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에 A당이 51% 지역구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전 지역구를 다 독식을 할 수가 있고 49%로 B당이 전부 졌다 하면은 국민의 49%를 바꿔도 한 석도 차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선거구 제도입니다. 이건 불합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에 민주당이 여당이 되든 또는 한국당이 여당이 되든 아마 정당의 투표 비율이 아마 35% 정도일 겁니다. 많이 투표를 해야 35% 투표를 해놓고 의석은 55% 이상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지지는 35% 바꿔도 의회를 과반수 의석을 확보를 해서 반대로 말하자면 의회를 운영하는 그런 일이 말하자면 가능했고 또 극단적으로 대통령 선거도 그렇지 않습니까? 51% 대 49% 당락이 걸렸는데 51% 투표한 당선된 대통령은 100%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를 하고 49% 반대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혀 무시돼 버리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국정에 맞아요. 그건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할 것 없이 그와 같은 국정 운영 후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건 정말 옳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51% 투표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냥 그 다음부터는 100%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거기에서 실패했던 대통령인 후보자나 국민들은 다음 5년을 한을 품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여튼 상대방이 잘못하고 상대방 실수가 있으면 그걸 용납하지 않고 그저 맞아요.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해서 다음 기회를 보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대립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 우리 정치 행태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당제 국가 그리고 그와 같은 합리적인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제일 큰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1당, 2당, 뭐 기민당, 우파정당인 기민당, 기독교민주당, 사회민주당 이 두 정당이 뭐 1당이 됐다, 2당이 됐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3, 4, 5당은 이제 군소정당으로서 말하자면 1당과 3당이 연정을 한다든지 2당과 3당이 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연립정부를 만들어야 과반수석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가 끝나면은 연정협상을 시작하죠. 기민당이 이번에는 이제 자유당, 자민당하고 연정협상을 하고 또는 녹색당하고 연정협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연정협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장관 자리 이렇게 몇 개 나누는 것이 연정협상이 아니라 선거 때는 각자 공약을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독립된 정당이니까. 그런데 같은 정부를 구성해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정당이 서로 공약이 다른 공약을 하나로 단일화 합치는 그러한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선거가 끝나면은 한 2달 동안 또는 3달 동안 연정 협상을 합니다. 연정을 협상해가지고 정 안 되면은 뜻이 정 안 맞으면 헤어지고 다른 파트너를 구해서 연정 협상을 하고 이제 이와 같은 연정 협상을 해서 말하자면은
공약을 단일화하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서로 양보하고 대화하고 타협을 하는 그런 절충안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단일 공약을 만들고 그 기초 위에 장관 자리를 얻어내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그 연정 협상을 통해서 대립 갈등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1당과 2당, 거대 정당이죠. 거대 정당, 기민당과 3인당이 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대연정이라고 하고요. 이제 1당이나 2당이 3당이나 4당하고 이렇게 작은 정당하고 이제 겨우 과반수 넘는 정도의 이렇게 하는 경우를 소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4년씩 이제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독일 역사에 있어서 대연정, 부려놓으면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열정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3번 있었고 지금 메르켈 정부도 대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3인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지한 정당이 집권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한 70%, 80% 국민들이 말하자면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하고 타협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갈등은 말하자면 최소화되는 이렇게 되고, 지난번에 2013년에 제가 독일에 있을 때 9월 달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 기민당과 3인당이 대연정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기민당과 3인당이 대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대연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 의석의 80%가 말하자면 여당이 된 겁니다. 여당이 80%가. 소수당인 나머지 소수당들이 한 20% 의석을 차지했는데, 국회의장이 새로 선출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개회 연설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80%가 의석을 여당이 되어 있으니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 비하면은 민주주의 원칙에 비하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응? 이게 민주주의에 합당한지 내가 좀 의심스럽다. 그 사람은 김당 출신입니다. 그렇게 이제 농담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국회를 운영을 하면서 내가 유의해야 될 대목은 나머지 20% 소수당의 목소리가 국회 운영에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내 임무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립정부를 통해서 대화하고 타협을 하지 그냥 무한의 대립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또 권력을 그러다 보니까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도 없어요. 권력을 말하자면 아주 절제하면서 국가를 운영하게 된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연방국가입니다. 16개의 주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정부가 지방에 관한 일은 독자적으로 다 처리를 하고 독일 국가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일만 연방정부가 하기 때문에 그 주의 그 지역 지방의 특색 또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하게 이렇게 반영이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유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상당 부분의 주권이 이후에 이양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도 연방,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방 하원이 있고 연방 상원이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주로
주정부의 대표들이 로 구성이 됐습니다. 각 주가 이제 크기가 다 다르죠. 뭐 몇백만 되는 주도 있고 몇십만 되는 주도 있습니다. 그 인구 비례에 따라서 제일 많은 주는 인구가 많은 주는 6, 그리고 제일 적은 주는 3. 실제로 한 10배 차이 나더라도 그 2배 이상 차이는 안 나게 하는데 그 지역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방의 대표로서 구성되어 있는 연방 상원이 있는데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법률 규정들이 지방에 영향을 주는 권한이나 재정에 관한 사항은 연방 상원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법률로서 성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기 때문에 연방 하원도 연방 상원과 서로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는 분산되어 있고 행정부 내인 대통령, 총리, 장관들도 다 권한이 분산되어 있지 의원내각제 국가라고 해서 총리가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헌법에 연방 총리가 연방 장관에 대해서 큰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지만은 구체적인 업무 집행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 독자적인 권한을 주고 있고 또 연방 정부 내에는 다른 당의 출신의 장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총리라고 해서 장관한테 불합리한 어떤 지휘 감독을 한다고 하면은 연립정부가 깨져버릴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제하고 절제하는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와 같이 독일의 시스템, 정치 그리고 국정운영의 시스템은 이와 같이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절충하는 그러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제도가 되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헌법재판소, 대법원, 그리고 각종 특별법원 그리고 다 분산을 시켜놓아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이런 기관도 사람도 없고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그런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권한을 독점적으로 무리하게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는 없다. 항상 대화하고 타협하고 소통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해가겠다 하는 것이 독일 정치의 큰 특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의 분산, 대화, 타협의 정치가 독일 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색이다. 또 독일 정치의 특색 중에 또 두 번째는 정책의 계승, 진화의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정권 교체에 불구하고 정책이 전 정부의 정책이 필요에 따라서 일부 조정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계승이 되는 그리고 진화해가는 그러한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 사람들은 하나의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책 결정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신중합니다. 정당 간에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국민 여론이라든지 또 각종 시민사회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정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정책이라는 것이 정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어디로 가버리는 이런 일은 없다. 계속 진화된다. 이것은 정책 결정의 프로세스가 신중할 뿐만 아니라 연정이 관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정당이 집권을 하다가 선거에서 한 정당은 빠지고 또 다른 정당이 들어가더라도 한 개의 정당은 계속해서 집권당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1, 2당이 기민당, 시민당인데 3당은 자민당이라는 당입니다. 근데 이 정당이 이제
한 10% 내외 이제 득표하는 정당에 10% 웃었는데, 하여튼 기민당이나 삼민당은 뭐 1, 2당으로 해서 한 35% 정도 이렇게 득표를 하고 의석을 확보를 하지만은 과반수를 못 넘기니까 뭐 기민당도 자민당하고 연정을 하고 또 삼민당도 자민당하고 연정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녹색당하고 연정도 하고 뭐 이렇게 소연정을 해왔는데, 독일 역사에 있어서 집권을 가장 오래 한 정당은 자민당입니다. 기민당하고 연정을 하다가 삼민당을 연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오랫동안 집권을 한 정당이 자민당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나 자민당이 연정 파트너로서 참가를 해가지고 만드는 정책이라는 것이 다음 정부가 기민당에서 삼민당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자민당은 여전히 집권당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것이 쉽게 그렇게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까 권력 분산의 경우에 내가 이제 권력 분산을 강조한 것은 우리는 대통령이고 의회고 간 국회고 간에 그야말로 정말 말하자면 50% 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41%, 42% 득표를 했는데 120%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과반수 이상의 목소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국정 운영에 아닙니다. 뭐 전 보수 정권은 마찬가지죠. 이 정권만 따라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정권들은 계속해서 그야말로 50% 넘어 투표한 대통령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 정도고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했나요? 아마 50% 득표 못했을 겁니다. 그때 이회창 나왔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이 50% 득표 넘어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유일했을 거고, 그 전에는 대통령들이 전부 50% 득표 못했어요. 40몇 프로 갖고 대통령 했는데 권한은 100%, 120%를 행사하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독일의 경우에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게 제도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지 않고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MB 정부의 총리로 관여하면서 정말 좋은 정책들을 많았습니다. 녹색 성장 정책 같은 것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책이고, OECD에서 한국이 세계 아젠다로 내세운 녹색 성장 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평가를 하고 세계가 모두가 기후변화, 녹색 성장 이런 쪽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데, 같은 여야간의 정권 교체인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녹색 성장 한마디, 녹색 성장이라는 말 자체도 말하자면 쓰지 않았습니다. 그린 그로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가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이 이렇게 정책이 계승진화되지 않으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슬픈 거죠. 말하자면 아까 말한 대로 50% 이상 또는 40% 남짓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집권에 지지했던 정당이 바뀌더니 자기가 지지했던 정당의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전혀 엉뚱한 정책이 나와 있을 때 국민들은 그 당을 전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말하자면 마음의 상처를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다시 5년 후를 보자 이렇게 이를 갈며 그렇게 지내는, 그걸 충분히 반영을 하면서 계승 진화시키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는데 독일은 그게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독일의 정치의 특색 하나가 중후한 정치라고 합니다. 아까 총리는 역대 총리들이 엄청난 경험, 경륜을 쌓아가지고 총리가 됐지, 그냥 몇 년의 국민적인
합리성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총리 되는 거 없습니까? 주총리를 지낸다든지 정당을 그냥 30년간 운영을 한다든지 연방 장관을 몇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엄청난 경험 경륜을 가진 사람이 이 총리가 되니까 정말 정치가 국정 운영이 아주 중후하다, 정말 듬직하고 무거운 거죠. 국민들도 그러한 사람을 같은 총리로 선출을 하기 때문에 그 총리가 못할 때까지 국정을 믿고 맡겨줍니다. 우리 국민은 실정을 굉장히 빨리 느껴요. 그것을 보면. 그래서 5년 단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잘하면은 4년 아니라 12년, 경우 따라 16년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에 49년도에 서독 정부가 수립되어 가지고